10월 말 금요일 밤, 서울은 짙은 먹구름에 휩싸여 있었다. 빗방울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도로에 부딪히며 네온 불빛처럼 반짝이는 웅덩이를 만들었다. 평소 차량들로 북적이던 여의도 거리는 이제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27세 여성 이지은 씨는 낡은 흰색 현대 소나타에 앉아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엔진이 귀청이 터질 듯한 끽끽거리는 소리를 내며 꺼졌고 그녀는 교차로 한가운데에 꼼짝없이 갇혔다. 지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짙은 갈색 눈에는 좌절과 걱정이 가득했다. 중요한 광고 캠페인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고 이제 강서구 집에 가고 싶을 때 차가 그녀를 배신했다.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엔진에서 딸깍 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빗소리가 앞 유리창을 때리며 마치 그녀의 무력함을 조롱하듯이 쏟아졌다. 지은은 대시보드에 있는 시계를 봤다. 오후 9시 30분. 좋아.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견인 서비스 번호를 찾으려고 휴대폰을 켰지만 신호가 너무 약해서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비 때문에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겼고 휴대폰 배터리는 15%밖에 남지 않았다. 지은은 지친 듯 머리를 시트에 기댔다. 쉽게 포기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 스트레스 받는 회의, 그리고 이제 내리는 비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려 했다. 밖은 다른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만 번쩍이며 지나갔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여의도는 바쁜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있었다. 지은은 재빨리 노란 우비를 걸치고 차 문을 열고 나가 확인했다. 비는 순식간에 옷을 적셨고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그녀를 떨게 했다. 그녀는 본이들 열었지만 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저 서서 전선과 엔진이 얽힌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빗소리에 목소리가 거에 묻힐 뻔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차에서 몇 미터 떨어진 길가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자는 검은색 비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는 헬멧을 쓰고 있었다. 헬멧을 벗자 젊어 보이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이 드러났다. 이마에는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쏟아지는 빗 속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밝았고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등에는 인기 배달 앱 로고가 박힌 녹색 배달용 배낭이 메어져 있었다. 아가씨,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빗소리를 가리려 했으며 소리쳤다. 부산 사투리가 살짝 섞인 그의 낮은 목소리에 지은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내며 공황 상태에 빠져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잘 모르겠어요. 엔진이 갑자기 꺼져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차를 가리켰는데 추위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배달부는 옷이 젖는 비를 개의치 않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엔진을 살펴보더니 그녀에게 돌아섰다. 박민수입니다. 정비사는 아니지만 기계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은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어깨를 껴안고 비켜서서 민수가 엔진 위로 몸을 숙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수는 전선, 배터리, 그리고 몇 가지 부품을 점검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운데도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가끔은 차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몇 분 후 민수는 이마에 맺힌 빗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 차를 여기 두는 건 위험해요. 근처에 정비소가 있는데 제가 주인을 알아요. 제가 전화해 드릴까요? 아니면 먼저 길가에 차를 밀어 놓을게요. 지은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다. 고마워. 정비소에 전화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힘없이 웃었다. 고맙기도 하고 낯선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재빨리 말했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20분 후면 올 거예요. 차에 타서 앉아요. 여기 서 있는 동안 온통 젖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당신도 젖었어요. 추위에 떨면서도 그를 비 속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음울한 비를 환하게 밝혔다. 고집이 세잖아. 좋아, 같이 젖자. 두 사람은 빗속에 서서 정비사를 기다렸다. 민수는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자신의 배달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서 비에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게 힘들겠죠? 지은은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힘들어요. 민수는 레인코트가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저를 도와주려고 멈춰섰어요? 제 말은 이런 비에 누구라도 그냥 가버릴 텐데.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뺨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길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걸 봤는데 마치 젖은 새끼 고양이 같았어. 그는 웃더니 재빨리 덧붙였다. 불쾌하게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더 이상은 못하겠어. 지은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웃었다. 젖은 새끼 고양이라니? 내가 불쌍해 보이겠네. 지은은 그의 유머에 마음이 가벼워진 듯 고개를 저었다. 견인차가 도착했고 민수는 정비사를 도와 지은의 오토바이를 점검했다. 잠시 후 정비사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근처 정비소로 끌고 갔고 민수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근처에 택시도 없었기에 지은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하고 헬멧을 쓰고 그의 뒤를 따랐다. 여의도의 물에 잠긴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리는 것은 지은에게 낯선 경험이었다. 지은은 민수의 허리를 꽉 껴안고 비옷을 통해 그의 체온을 느꼈다. 차가운 바람과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민수는 안정적으로 운전하며 가끔 고개를 돌려 괜찮아? 라고 물었다. 지은은 빗속에서 소리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고마워. 강서구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쯤 비는 가랑비로 잦아들었다. 지은은 떨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자전거에서 내렸다. 정말 고마워.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헬멧을 벗고 환하게 웃었다. 천만에요. 다음에는 배터리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그는 작고 젖었지만 읽을 수 있는 명함을 지은에게 건넸다. 여기 제 번호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지은은 고마운 마음에 명함을 받았다. 전화할게요. 아,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감사 인사로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몇 개 더 주문했어요. 이렇게 늦게 배달되면 혼날 거예요. 그는 헬멧을 쓰고 손을 흔들며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따라 달려갔다. 지은은 명함을 손에 든 채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순간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의 시작일 뿐이었다. 레인코트 주머니에 든 민수의 명함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기적에 대한 약속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듯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은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잠에서 깨어났다. 전날 밤 내린 폭우는 흔적도 없었다. 강서에 있는 이지은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박민수의 젖은 명함을 올려놓은 나무 탁자 위로 쏟아졌다. 명함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있었지만 잉크가 살짝 번져 박민수라는 이름과 손으로 쓴 전화번호만 남아있었다. 지은은 명함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명함을 훑었다.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빗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배달원에 대한 감사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아 하얀 도자기 컵에 담긴 블랙커피를 마셨다. 베이지색 오버사이즈 스웨터와 레깅스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쪽진 머리로 묶여 있었다. 아직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듯했다. 어젯밤 민수가 차를 몰고 집에 온 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빗속에서 밝게 웃던 그의 모습, 부산 사투리가 묻어나는 낮은 목소리는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냥 착한 낯선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민수가 있어서 힘든 하루가 조금은 덜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켜고 민수의 번호를 연락처에 입력했지만 문자를 보내기 전에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약속했던 대로 커피라도 사줘야 할까? 지은은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민수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낯선 사람과는 소통이 서툴렀다. 지은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조용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비로 생긴 물웅덩이가 햇살에 반짝이며 그 운명적인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지은은 현대 소나타를 찾으러 자동차 정비소에 가기로 했다. 그녀는 가벼운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겨 여의도로 가는 버스를 탔다. 정비소는 작은 골목에 있었는데 낡은 간판과 엔진오일 냄새가 진동했다. 50대 노인 김대호 씨가 친절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자전거 수리가 끝났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했더니 잘 작동합니다. 어젯밤 배달원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죠? 지은은 민수 얘기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도와주셨어요. 아시죠? 김 씨는 기름 묻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웃었다. 박민수 씨요? 오토바이 수리하러 자주 오세요. 밤낮으로 배달하시는데 항상 쾌활하세요. 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도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정말 친절하세요. 지은은 민수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며 미소 지었다. 저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인가요? 그래, 맞아. 하지만 순진한 겉모습에 속지 마.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김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지은은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리비를 지불하고 김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민수 생각을 하며 집으로 차를 몰았다. 오후, 지은은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했다. 작은 광고 대행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그녀는 화장품 브랜드의 새 캠페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민수의 명함을 꺼내 노트북 옆에 놓았다. 마침내 지은은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저는 어젯밤 차가 고장 났던 지은이에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감사의 의미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Strahlendes Gesicht. 지은은 마치 초등학생처럼 심장이 쿵쾅거리며 전송 버튼을 눌렀다.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지? 하지만 몇 분 후 전화가 울렸다. 민수가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별일 아니에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 커피. 오늘 밤 시간 되시면 안 바쁘시면 돼요. Gesicht mit offenem Mund und lächelnden Augen. 지은은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다. 저녁 7시에 강서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다. 일어서서 옷장을 열고 짙은 파란색 모직 원피스를 골라 트렌치코트를 입었다.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거울을 보니 몇 주 동안 스트레스가 쌓인 일로 인해 보기 드문 미소였다. 강서구에 있는 스몰웨이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였다. 은은한 노란 조명과 볶은 커피 향이 가득했다. 지은은 일찍 도착해 반짝이는 가로등이 보이는 창가 쪽 테이블을 골랐다. 라떼를 주문하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고 무의식적으로 잔을 돌렸다. 시계가 6시 55분을 가리키자 민수가 들어왔다. 데님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다. 검은 머리는 바람에 살짝 헝클어져 있었다. 안녕, 젖은 고양이야. 민수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지은은 볼이 살짝 붉어진 채 웃었다.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 창피하잖아. 알았어, 지은아.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장난기 어린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어젯밤보다 더 상큼해 보이네.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민수가 아주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지은은 깨달았다. 그는 배달일, 빗속에서 운전하는 일, 그리고 만났던 낯선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포에 사는 삼촌이 새벽 2시에 치킨을 시켜서 외로우시다고 같이 먹자고 하셨어. 새벽 4시까지 같이 치킨을 먹었죠. 민수는 흥분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모든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크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 고객들의 압박, 그리고 자신만의 창작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듯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던지며 주에 깊게 경청했다.
두 사람의 커피 잔이 모두 비워지자 민수는 시계를 보았다. 배달해야 할 주문이 몇 개 더 있어. 커피 고마워. 지은아.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눈 지 오랜만이에요. 지은은 만남이 끝나서 아쉬워하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만약 시간이 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더 밝게 했다. 네, 문자 보낼게요. 그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고 가게를 나갔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소중한 것을 발견한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수의 명함이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함을 집어들었더니 이번에는 작은 단서가 눈에 띄었다. 명함 구석에 마치 꽃처럼 생긴 작은 문양이 있었다. 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익숙한 듯 보였지만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명함을 내려놓고 별 생각 없이 기다렸지만 그 문양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진실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일요일, 지은은 보기 드물게 기분이 밝은 채로 잠에서 깼다. 어젯밤 민수와 나눈 대화는 마치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새 친구를 만난 듯 따뜻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열어 민수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잘 자, 냥이. 눈과 입이야. 카페를 나간 후 민수가 보낸 문자였다. 지은은 그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몇 주 동안 쉴 새 없이 일한 끝에 오늘 하루를 쉬기로 했다. 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머리를 쪽쪽 말아 올린 후 집 청소를 시작했다. 책장에 먼지를 털다가 평소 잘 열지 않던 작은 나무 상자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휙 열리고 오래된 기념품들이 드러났다. 사진 몇 장과 천팔찌,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였다. 지은은 바닥에 앉아 편지를 집어들었다. 푸른 잉크로 쓰인 부드러운 손글씨는 지은이 10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수경 씨가 쓴 것이었다. 편지는 지은이 어렸을 때 마치 미래에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지은은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지은아, 너는 내 빛이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좋은 것들을 믿어. 언젠가 내가 너에게 남긴 것을 찾게 되길 바란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 그리고 너를 진실로 인도할 사람들을. 지은은 눈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늘 비밀을 숨기듯 모호한 말만 하셨다. 상자 속 사진을 보니 한강변 여의도 공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꽃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민수의 명함을 가지러 테이블로 달려갔다. 명함에 그려진 꽃 문양이 어머니의 펜던트와 똑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까? 지은은 생각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민수와 엄마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지은은 더 알아보기로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내며 태연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수.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아, 궁금해서. 명함에 있는 꽃무늬는 무슨 뜻이에요? 지은은 기다렸지만 민수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배달 중이려나 싶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꽃무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후, 지은은 엄마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던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나무 벤치에 앉아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싱그러운 풀내음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실어왔다. 그녀는 어머니가 손을 잡고 걸어가며 작은 꽃집을 열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해 주던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과거,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진실로 인도해줄 사람들, 이라는 문구에 민수가 떠올랐다. 혹시 그 사람들 중 하나일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웃었다. 상상만 하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명함과 목걸이에 있는 꽃 문양은 우연일 리가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 지은아. 꽃 문양. 그건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일하시던 부산의 오래된 꽃집 로고야. 기념품으로 가져갔어. 왜 묻는 거야? Gesicht mit offenem Mund und lächelnden Augen.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부산의 꽃집이라니? 어머니도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부산에서 살았었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려 했으며 답장을 보냈다. 궁금해서. 그 가게 이름이 뭐였더라? 꽃 좋아해서 궁금해서. Strahlendes Gesicht. 민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반꽃집.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오래전에 문을 닫았잖아. 꽃 좋아하면 다음에 양재 꽃시장에 데려갈게. 지은은 반꽃집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가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찾아보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부산에 있는 반꽃집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다. 아름다운 웨딩 부케로 유명한 해운대구의 작은 꽃집에 대한 오래된 게시물 몇 개뿐이었다. 한 게시물에는 가게 사진이 있었는데 간판에 있는 반꽃 로고가 지은을 떨게 했다. 어머니의 명함과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뿌옇게 빛났다. 그녀는 어머니, 민수, 그리고 바우이니아 문양에 대해 생각했다. 민수는 어머니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우연히 과거의 문양을 가지고 온 걸까? 그녀는 마치 신비로운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는 민수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단순히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우이니아 가게와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다음 만남은 20년 넘게 묻혀있던 비밀을 밝혀낼 것이었다. 이지은은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책상 스탠드 불빛이 노트북 화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부산 반얀트리 매장에 대한 오래된 기사를 다시 읽고 있었다. 박민수의 명함과 어머니의 펜던트에 있는 반얀트리 로고는 지난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수수께끼였다. 지은은 우연이란 것을 믿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과거를 비밀로 간직했던 어머니 이수경 씨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마치 비밀에 손을 대는 것 같았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민수가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였다. 밖은 쌀쌀한 월요일 아침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다가오는 겨울의 향기를 실어왔다. 지은은 회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낮게 포니테일로 묶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녀는 여전히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호화반 기사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나와 있었습니다. 1980년에 문을 연 이 가게는 결혼식 꽃 장식으로 유명했지만 1998년 사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이나 손님에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 지은은 해운대에 옛 주소를 적어두고 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지은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호화반에 대해 아직 궁금해요. 혹시 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회사에서 기획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알아보고 있어요. 민수는 긴장했지만 의심을 살까 봐 직장에 온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몇 시간 후 지은이 사무실에 있을 때 민수가 답장을 보냈다. 안녕, 지은아. 반꽃집은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일하셨던 곳이야. 잘은 모르지만 엄마한테 들었는데 정말 예쁘고 웨딩 플라워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라. 원하시면 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어. 아, 오늘 밤 시간 되세요? 강서 근처 배달하는데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Gesicht mit offenem Mund und lächelnden Augen. 지은은 민수가 아무 의심도 안 해서 다행이라며 미소 지었다. 민수는 저녁 8시에 작은 길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수 엄마와 반꽃집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직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반꽃 문양과 엄마가 쓴 편지, 진실로 인도해줄 사람들이 생각났다. 저녁이 되자 작은 길은 노란 불빛과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예전처럼 아늑했다. 지은은 남색 울 원피스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일찍 도착해를 앉던 창가 자리를 택했다. 라떼를 주문하며 긴장감을 감추려 잔을 돌렸다. 데님 재킷에 야구 모자를 쓴 민수가 들어왔을 때 그의 환한 미소에 민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새끼 고양이. 민수가 맞은편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민수를 노려보았지만 재밌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은 씨.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민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호화반에 왜 관심 있어요? 이게 무슨 창의적인 프로젝트예요? 지은은 너무 많은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 망설였다.
저희 회사에서 한국의 옛 상점들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캠페인 같은 거죠. 호화반이 재밌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약간 죄책감을 느끼며 거짓말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수는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희 어머니 박혜진 씨는 1985년부터 호화반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곳에서 일하셨어요. 결혼식 꽃다발 하나하나에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더 여쭤보고 싶지만 어머니께서 기억을 잘 못하셔서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열정에 속으로 감사를 표했다. 고마워, 민수. 어머니께서 기억하시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은은 화제를 돌려 배달 일을 물었고 두 사람은 활기 넘치는 대화를 나누었다. 민수는 이태원에서 자정에 피자를 주문한 손님이 문을 열지 않고 잠이 들어 30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은은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을 풀었다. 가게를 나서면서 민수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민수는 동의하며 지은의 헬멧을 씌워주고 그의 뒤에 앉아 허리를 가볍게 껴안았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민수의 따스한 온기가 지은을 안심시켰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는 손을 흔들고 차를 몰고 떠났다. 그의 모습은 가랑비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지은은 호화반 가게의 옛 주소를 찾기 위해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하루 휴가를 냈다. KTX는 황금빛 논과 안개 자욱한 산을 지나 서울로 이사 오기 전 부산에서 살았던 어머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편지와 호화반 목걸이를 한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단서를 찾으려 했다. 부산은 짭짤한 바닷바람과 부드러운 햇살로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호화반 가게의 옛 주소가 지금은 현대적인 카페로 바뀐 해운대로 향했다. 70대 최미숙 할머니는 호화반 가게의 이웃이었다. 호화반에 대해 물으셨죠? 그 가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옛날 혜성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꽃을 샀대요. 주인은 정혜영 씨였는데 아주 재주가 좋으신 분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지은이는 엄마 사진을 꺼내며 물었다. 할머니, 이 사람 기억하세요? 저희 엄마가 부산에 사셨는데 할머니가 호화반 씨와 관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여자애, 낯이 익어. 호화반에 결혼식 꽃을 사러 가는 걸 몇 번 본 것 같아. 젊은 남자와 자주 같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남자? 엄마가 거의 언급하지 않던 아버지? 호화반 상징에 대해 더 묻자 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호화반 로고는 호화반 꽃을 형상화한 거예요. 정 할머니가 직접 디자인하셨는데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최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든 것을 적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며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엄마, 저 옳은 일 하는 거 맞아요?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그날 밤, 민수는 지은아, 엄마한테 물어봤어. 호화반에 결혼 선물로 하얀 꽃 펜던트 목걸이를 주문한 특별한 고객이 있었던 걸 기억하더라. 근데 이름은 기억 못하더라. 더 자세히 알아볼까? 라고 문자를 보냈다. 지은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민수. 엄마가 기억하는 게 또 있으면 알려줘. 아, 그리고 시간 되면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줄게. 지은은 민수를 만나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와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다.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단서가 하나둘씩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졌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하얀 꽃 상징은 어머니의 삶과 민수의 가족 전체에 나타났을까? 수요일 아침, 지은은 부산에서 얻은 단서를 들고 서울로 돌아온다. 바우이니아 간판, 바우이니아 가게,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함께 부산에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낀다. 진실이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뒤흔들까 봐 두려운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진실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어머니의 편지는 이제 외연처럼 느껴지고 지은은 민수가 그 외연의 일부라고 믿는다. 지은은 직장에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산에 있다. 점심시간에 어머니의 또 다른 나무 상자를 열어 작은 노트를 발견한다. 이수경의 일기장이다. 누렇게 변색된 일기장에는 일상이 적혀 있지만 한 구절의 지은은 잠시 생각을 멈추게 된다. 오늘 그가 나에게 하얀 꽃 목걸이를 주었어. 우리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고 했지. 하지만 난 무서워. 그의 가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얀 꽃은 우리가 만난 곳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지은은 눈이 따끔거렸다. 그는 누구였을까? 엄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빠였을까? 계속 읽다 보니 또 다른 문장이 나왔다. 화이트 플라워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 혜진이가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혜진, 지은은 중얼거렸다. 박혜진, 민수 엄마.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은 엄마와 민수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였어. 지은은 바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급하게 만나야 해. 엄마한테 중요한 거 물어볼 게 있어. 민수가 답장했다. 안녕, 지은아. 배달 중인데 오늘 밤은 시간이 있어. 스몰 레인 8시. 급한 거야. Gesicht mit offenem Mund und lächelnden Augen. 그날 밤, 지은은 스몰 레인에 도착했다. 하얀 스웨터와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 했었다. 민수는 밝은 미소와 데님 재킷 차림으로 제 시간에 도착했다. 지은아, 왜 그래? 너무 심각해 보여.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엄마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수야, 이거 봐. 우리 엄마 이수경 씨가 예전에 부산에 사셨어. 아마 호아반 씨 집안 사람이셨는데 내 엄마를 아실지도 몰라.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 기쁘지는 않았지만 놀라움과 혼란이 느껴졌다. 뭐라고 했어? 내 엄마가 이수경 씨라고.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사진 전에 엄마 댁에서 봤는데 옛날 앨범에 이런 여자 사진이 있더라고.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내 엄마랑 우리 엄마는 정말 아는 사이였단 말이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 엄마는 부산에 있는 친한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름은 안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부산을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어요. 설마. 지은은 엄마의 일기, 반화환, 그리고 그의 이름에 새겨진 상징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다. 지은아, 정말 이상하네. 우리 엄마도 하얀 꽃이 새겨진 팔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친구가 선물해 주셨다고 하더라. 20년도 더 된 인연을 다시 이어가며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듯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 내가 너를 부산에 데려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엄마가 모든 걸 말해줄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수. 내가 널 이 일에 끌어들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민수의 손을 꽉 쥐었다. 내가 날 이 일에 끌어들인 게 아니야. 운명이었지. 우리가 함께 알아낼 거야. 그날 밤, 지은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열어보니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급하게 적힌 글이었다.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부산을 떠났지만 혜진과 그에게 내 마음의 일부를 맡겼다. 언젠가 지은이가 그 마음을 찾는다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지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어머니에게 하얀 화환을 건넨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 비밀을 안고 부산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